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르노, 피아트 모두 동시에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일본, 유럽 배터리 업체들이 대체 공급을 시도했지만 화재 안정성도, 에너지 밀도도, 장수명 기술도 한국 배터리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유럽 공급망 전문가 마르코 벨리니조차 값싼 대체제라 무시했던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는데요. 그가 끝내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벨리니입니다. 유럽 최대 전기차 기업 유로모터스의 공급망 전략 본부장이죠. 밀라노에서 태어나 토리노 공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자동차 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어요. 저희 업계에서 저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유럽 배터리 조달의 산증인이라고 하죠. 웃으며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저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모든 흐름을 꿰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떤 배터리가 언제 어디서 생산되는지, 가격은 어떻게 변동하는지,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게 없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국 배터리에 대한 제 생각은 아주 명확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한국 기업들 말입니다. 가격은 분명히 저렴하죠. 중국 배터리보다는 낮지만 유럽 기준으로 보면 그저 그런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독일의 정밀함이나 이탈리아의 장인정신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품질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유럽에서 만드는 전기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배터리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깊이가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럽 기술이 세계를 이끈다라고 적혀 있었죠. 매일 아침 이 메모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던 순간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온 메일이었죠.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긴급 공지, 공급망 차질로 인한 일시적 공급 중단.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유럽 전체가 흔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겐 독일의 우수한 기술력이 있고 이탈리아의 혁신적인 엔지니어링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테슬라 베를린 공장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마르코, 큰일 났네. 모델 Y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어. 뭔 소리야? 무슨 일인데? LG 배터리가 안 들어와. 대체품도 없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10분 후 폭스바겐에서 연락이 왔어요. ID4 신차 출시를 연기해야 할 것 같아. 르노, 피아트, BMW까지 연달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LG 배터리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제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한국 배터리 회사 하나가 유럽 전체 전기차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단 말인가요? 분명히 대체제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30년 경력이 헛것은 아니잖아요. 급히 중국 CATL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중국 배터리라면 물량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하지만 현재 생산량으로는 유럽 전체 물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본 파나소닉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적 사양이 LG와 다릅니다.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유럽 배터리 업체들도 연락해봤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 규모도 작고 기술력도 부족했어요. 그제야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없으면 유럽 전기차 산업 전체가 멈춘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그동안 값싼 대체제라고 무시했던 그 배터리가 실제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날 오후 유로모터스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CEO인 안토니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르코,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나? 잠시만요.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30년 경력의 공급망 전문가인 제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였어요. 창밖으로 밀라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이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진실을 저는 왜 간과했을까요? 엔진 없는 자동차가 있을 수 없듯이 배터리 없는 전기차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핵심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기술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 그렇게 쉽게 꺾일 수는 없었거든요. LG 공급 중단 소식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졌어요. 단순히 한두 개 공장이 멈추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베를린 공장은 완전히 생산을 중단했어요. 하루에 1,500대씩 생산하던 모델 Y가 한 대도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독일 작센 지역의 폭스바겐 공장도 마찬가지였죠. ID3, ID4 생산 라인이 모두 멈췄습니다. 프랑스 상황도 심각했어요. 르노의 메간 이테크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파리 근처 플랭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3,000명이 일시 휴직에 들어갔어요. 이탈리아 토리노의 피아트 공장도 502 모델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유럽 자동차 업계 뉴스를 확인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소식만 들려왔거든요. BMW, i4 신차 출시 3개월 연기. 메르세데스 벤츠, EQS 생산량 50% 감축. 스텔란티스, 유럽 8개 공장 가동 중단. 제가 30년간 쌓아온 공급망 네트워크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위기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더 절망적인 건 대체제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중국 CATL과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화재 안정성 테스트에서 LG 수준을 못 맞춘다고 하네. 기술팀에서 올라온 보고서였습니다. 에너지 밀도도 문제였어요. LG 배터리는 같은 크기에서 20%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 파나소닉과도 접촉해봤습니다. 토요타와 오랫동안 협력해온 회사니까 기술력은 믿을만했어요. 하지만 생산 방식이 달랐습니다. 배터리 셀 규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전기차 설계를 전부 바꿔야 해요. 엔지니어링 팀 팀장의 말이었어요. 몇 개월이 아니라 최소 1년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어떨까요? 독일의 바르타, 프랑스의 사프트 같은 회사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유럽 전체 수요를 감당할 만한 생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연간 생산량으론 테슬라 베를린 공장 3일치밖에 못 대줍니다. 바르타 구매 담당자의 솔직한 답변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단순히 하나의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유럽 전기차 산업의 심장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주식시장 반응도 충격적이었어요. 유럽 자동차 주가들이 연일 폭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일주일 만에 15% 떨어졌어요. 폭스바겐은 20%, 르노는 25%나 하락했습니다. 언론들도 연일 이 사태를 다뤘어요. 유럽 전기차 산업, 한국 배터리에 목줄 잡혔나? LG 없인 못 사는 유럽 자동차 업계. 이런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럽 기술의 우월성을 믿어온 제게는 굴욕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본사 분위기도 날로 험악해졌어요. 매일 긴급회의가 열렸고 임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특히 CEO 안토니오는 저를 볼 때마다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어느 날 오후 안토니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마르코, 정말 대안이 없는 건가? 최선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만. 30년 경력이 이 정도였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다른 한국 배터리 회사인 SK온마저 비슷한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전체 배터리 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주 금요일 유럽 자동차 제조업 협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유럽 전기차 산업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 성명이 나간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나서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프랑스 정부도 전략적 자율성 확보 운운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장 해결책은 없었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도 한국 배터리 없이는 멈춰섰다. 세계 1위라는 건 테슬라를 말하는 거였죠. 미국 기업인 테슬라마저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배터리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고집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위기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유로모터스 본사는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9시면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에는 항상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CEO 안토니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습니다. 평소엔 온화한 미소를 자주 짓던 분인데 요즘엔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주주들의 압박이 거세졌거든요. 매일 걸려오는 항해 전화만 해도 수십 통이었습니다. 유로모터스 주가는 연일 폭락했어요. 30%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한테도 추월당했죠. 언론에서는 유럽 전기차 산업 붕괴 위기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안토니오가 저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마르코, 너는 공급망 전문가 아니었나? 30년 경력이 이 정도였나?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제겐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실제로 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니까요. 안토니오는 책상 위 신문들을 제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로모터스 위기 심화, 마르코 벨리니의 오판,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제 이름까지 신문에 나오는 걸 보니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유럽에는 분명 대안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 이탈리아의 창의성, 프랑스의 혁신성이 한국 하나에 무릎 꿇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토니오는 계속 압박했어요. 다른 배터리 회사를 찾으면 된다고? 벌써 2주가 지났잖아. 저는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체면이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마케팅 본부장 루카가 가져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공급 불안정을 이유로 말이죠. 독일 정부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정부 지원마저 끊어지면 유럽 전기차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피아트 공장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토리노 지역 일자리 5,000개가 사라질 위기였어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 이런 타격을 받는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에서는 노조가 임금 삭감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 르노도 일시휴직 규모를 늘렸습니다. 유럽 전체 자동차 산업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저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벨리니 본부장,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연일 나왔어요. 유럽 전체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안토니오는 제게 마지막 통첩을 했어요. 일주일 안에 해결책을 가져와. 못 가져오면 책임져야 할 거야. 말은 안 했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자리가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스위스와 노르웨이의 배터리 회사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생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럽 전체 수요를 감당할 만한 회사는 없었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 배터리를 멀리서만 평가했었어요.
실제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왜 대체할 수 없는지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30년 경력의 유럽 전문가가 한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굴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유럽 기술의 우월성을 믿어온 제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키아라와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해. 기술의 국경이 있나? 좋은 건 좋은 거지. 아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여전히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 모든 걸 잃을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답은 명확했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CEO 안토니오가 직접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마르코, 한국에 가봐. 직접 확인하고 와.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유럽 전문가가 한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니요. 하지만 거부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제 커리어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 그리고 빠른 인터넷 정도였죠. 자동차로는 현대와 기아가 있었지만 유럽 브랜드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이민관 직원들도 친절했고 전체적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첫 번째 놀라움이었어요. 공항만 봐도 한국의 인프라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열차가 정시에 출발하고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승객들도 질서정연했어요. 이탈리아나 프랑스 지하철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면서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을 지나면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거리 곳곳에 스마트 기술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지하철역마다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 국가인가?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응대했어요. 로비에는 최신 기술로 만든 안내 시스템이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카드키만 대면 자동으로 층을 인식했습니다. 객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보였어요. 강 양쪽으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밤이 되자 화려한 조명들이 켜졌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음식점마다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계산도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끝났어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더욱 놀란 건 치안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여러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홍대, 강남, 명동 등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곳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지만 질서를 지켰어요. 지하철에서도 휴대폰 통화를 자제하고 노약자석은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 나온 기술이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에서 만든 배터리라면 품질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으로 향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본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오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여의도로 일대는 완전한 비즈니스 중심가였어요.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 본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건물들도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어요.
LG 트윈타워를 올려다보면서 저는 새삼 감탄했습니다. 54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규모의 기업 본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더욱 놀랐어요. 최첨단 디스플레이가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고 안내 로봇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모습도 매우 프로페셔널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배터리라면 점점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30년간 유럽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유럽보다 더 앞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생활 속 기술의 활용도,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 인프라의 현대성 모든 면에서 놀라웠어요. 이런 환경에서 나온 기술이라면 분명 다를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LG에너지솔루션과의 미팅을 앞두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LG 트윈타워 47층 회의실에서 김소연 팀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출신의 15년 경력의 배터리 전문가라고 소개받았죠. 첫인상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마르코 본부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팀장의 유창한 영어에 놀랐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전문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구사했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바로 연구소 견학이 시작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연구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복도 양쪽으로 최첨단 실험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비들은 제가 유럽에서 본 것보다 훨씬 정교해 보였어요.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안전테스트 실험실이었어요. 김소연 팀장이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서는 배터리 셀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과충전, 과방전, 충격, 화재 등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요. 실험실 한쪽에서는 배터리를 고온에 노출시키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섭씨 150도까지 올려도 폭발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배터리 셀을 개발하기 위해 평균 3,000번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3,000번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럽에서는 보통 수백 번 정도 테스트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다음으로 간 곳은 화재 방지 시스템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배터리 셀에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는 실험이었습니다. 봐주세요. 일반 배터리는 이렇게 됩니다. 다른 회사 배터리에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큰 화염이 치솟았어요. 연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저희 배터리를 보세요. LG 배터리에 같은 방식으로 불을 붙였는데 화염이 거의 번지지 않았어요. 연기도 최소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죠? 배터리 내부 구조와 소재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화재 확산을 막는 특수 코팅 기술을 개발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유럽 수준을 넘어선다고 봐야 했어요. 세 번째로 간 곳은 수명 테스트 실험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배터리의 장기 성능을 검증하고 있었어요. 이 배터리들은 10년 수명 테스트 중입니다. 실험실 벽면에는 수백 개의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각각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성능 변화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어떻게 테스트하죠? 가속 노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고온과 특수 조건에서 테스트하면 실제 10년 사용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배터리의 용량 변화, 내부 저항, 온도 등 모든 정보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희 배터리는 10년 후에도 초기 용량의 80% 이상을 유지합니다. 80% 이상이라고요? 유럽 배터리들은 보통 70% 정도였는데 말이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배터리 셀에는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이 추적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몇 분 안에 해당 배터리가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컴퓨터에서 임의의 배터리 번호를 입력해보니 정말 모든 정보가 나왔습니다.
생산 일시, 담당자, 사용된 원료, 테스트 결과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에너지 밀도 테스트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LG 배터리는 같은 크기에서 다른 배터리보다 20에서 30%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었어요. 이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그만큼 늘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1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해왔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김소연 팀장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철학이 있다는 게 전해졌습니다.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생산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창에 있는 공장까지는 버스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는 길에 김소연 팀장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축구장 50개 크기의 거대한 건물이 여러 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루에 배터리 셀 수십만 개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공장 내부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배터리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손이 닿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만지면 미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공정을 자동화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집착이 느껴졌어요. 아주 작은 불순물도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극도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 기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유럽을 뛰어넘는다고 봐야 했어요. 과연 내가 30년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기술의 우월성을 믿어왔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한국이 이미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온통 오늘 본 것들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000번의 테스트, 화재 안전 실험, 10년 수명 검증. 이 모든 게 단순한 품질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김소연 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30년간 공급망 일을 해오면서 이런 철학을 가진 기업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만 추구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배터리가 터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성능이 떨어지면 도로에서 멈출 수도 있다는 김소연 팀장의 설명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배터리를 값싼 대체제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지 말이에요. 유럽 고객들이 LG 배터리를 선택하는 이유도 가격이 아니라 신뢰성 때문이었던 거죠. 서울에 도착해서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맛보며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었다고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세가 오늘 본 3,000번의 테스트로 이어진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10년, 20년 후를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김소연 팀장이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계 최고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기술이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배터리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지구를 구하는 기술이라는 관점이었어요. 전기차가 늘어나면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깨끗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LG에서 만드는 배터리 하나하나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고 믿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부품을 조달하는 일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깨끗한 이동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경쟁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유럽 기업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고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30년간 경쟁과 견제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는데 협력과 상생의 관점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소연 팀장이 한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술은 전 세계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전환되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유럽 기술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제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된 순간이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협력이라는 가치가 기술 속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김소연 팀장과 LG 본사에서 최종 미팅을 가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히 공급 재개 요청을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김소연 팀장 외에 몇 명의 임원들이 더 있었습니다. 글로벌 사업 담당 이사와 기술 개발 본부장도 함께했어요. 분위기가 예상보다 진지했습니다. 김소연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마르코 본부장님, 이틀간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더군요. 제 솔직한 고백에 회의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임원들의 표정에서도 만족스러운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때 글로벌 사업 담당 이사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마르코 본부장님을 초대한 이유는 단순한 공급 계약 때문이 아닙니다. 네. 유럽과 한국 공동 배터리 연구소 설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급 재개만 부탁하러 왔는데 이런 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공동 연구소라고 하시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LG와 유로모터스가 함께 운영하는 배터리 기술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사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 뮌헨과 이탈리아 토리노에 각각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 기술진과 유럽 엔지니어들이 협력하는 구조였어요. 이렇게 되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유럽 시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유로모터스는 최신 배터리 기술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런 큰 결정을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30년간 유럽 기술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제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이틀간의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과 협력 정신을 직접 체험했고 경쟁보다는 상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하지만 본사 승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다만 마르코 본부장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김소연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공동연구소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고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차세대 양극재 등 혁신적인 기술들을 함께 연구하자는 거였어요. 특히 유럽의 엄격한 안전 기준과 저희의 기술력이 결합되면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유럽 전기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제안의 배경에 있는 철학이었어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유럽을 정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기술개발본부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복이 아니라 동반 성장, 이런 관점이 바로 제가 배워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한국 출장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글로벌 관점이 생겼어요.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소연 팀장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이번 방문이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정말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한국 땅을 내려다봤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파트너의 땅으로 보였거든요.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본사에 어떻게 보고할지 생각했어요. 단순히 공급 재개만 요청하러 갔다가 공동연구소 제안까지 받고 온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위기를 통해 한국 배터리 없이는 유럽 전기차 산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라는 걸 모든 임원진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안토니오 CEO가 직접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출장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됐나?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요. 차 안에서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 LG의 철학, 그리고 공동연구소 제안까지. 안토니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공동연구소라고?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어요. 본사에 도착해서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임원들도 점차 설득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대안이 없다는 현실이 명확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유럽 전기차 산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됐거든요. 결국 만장일치로 LG와의 파트너십 추진이 결정됐어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독일 뮌헨과 이탈리아 토리노의 LG와 유로모터스 공동 배터리 기술센터가 성공적으로 설립됐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뮌헨 센터는 주로 안전성 연구에 집중했어요. 유럽의 엄격한 안전 기준과 한국의 혁신 기술이 만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40% 향상된 새로운 배터리가 개발됐어요. 토리노 센터에서는 성능 최적화에 주력했습니다. 이탈리아 엔지니어들의 창의성과 한국 기술진의 체계적 접근법이 결합되니 시너지 효과가 컸어요. 에너지 밀도를 30% 높인 차세대 배터리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유럽 전기차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이에요. 배터리 관련 리콜이 90%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크게 높아졌어요. 테슬라 베를린 공장은 이제 하루 2,000대를 생산하고 있어요. 기존보다 30% 늘어난 수치입니다. 폭스바겐도 새로운 ID 시리즈로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산업 전체의 안전성이 강화됐다는 점이에요. 길에서 전기차가 멈춰 서는 일이 거의 사라졌고 화재 사고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김소연 팀장이 말했던 생명과 신뢰가 현실이 된 거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 전기차 산업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됐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컨퍼런스장에는 유럽 전역의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BMW,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르노 등 주요 기업 CEO들도 참석했습니다. 모두 지난 1년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연단에 올라서니 1년 전 그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배터리를 무시했던 제 편견, 위기 앞에서 무력했던 모습, 그리고 서울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깨달음까지. 신사숙녀 여러분, 1년 전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30년 경력의 공급망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중요한 변화를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한국 배터리를 과소평가했는지, 위기 상황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청중들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저는 김소연 팀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말했던 철학이 이제 제 신념이 되었습니다. 연설 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인사를 나눴어요. BMW 구매 담당 이사는 마르코의 변화가 업계 전체를 바꿨다고 말해줬습니다. 르노 CEO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격려해줬어요.
저녁에는 김소연 팀장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컨퍼런스 소식을 들은 그분이 축하 인사를 보내왔어요. 마르코 본부장님의 변화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김 팀장님 덕분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로 구동. 1년 전 유럽 기술이 세계를 이끈다던 메모를 교체한 거였어요. 이제 이 메모가 제 새로운 신념을 보여줍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도시는 여전했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유럽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지 않아요. 전 세계적 관점에서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기차들이 조용히 달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한국 배터리들이 유럽의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아내 키아라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연설 어땠어? 성공적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줬거든.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네.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아? 물론이지. 더 겸손해지고 포용력도 생겼어. 아내의 말이 따뜻했어요. 가족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차세대 고체 배터리 공동 개발, 유럽 전역 충전 인프라 확충,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까지. 모두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계획들입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고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 배터리가 유럽의 심장이 되었고 저는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위기는 때로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걸 배웠어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국과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에요. 기술과 철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